우리가 22년도 경까지는 산유국이었습니다. 동해 이제 대왕고래만 알고 계시겠지만 대륙붕의 끝단에 우리나라에 예전에 동해 1, 동해 2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전에서 22년도경까지 총 500만 톤 정도의 천연가스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이 났어요. 오늘 또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진짜 궁금한 게 지질학자 입장에서 본 가장 축복받은 땅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개인 의견과 상관없이 지질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천연자원이 가장 많으면서 지질재해가 가장 적은 곳이 한국? 한국은 좀 지질재해는 적은데 석유가 없어요. 천연자원이 좀 적잖아요. 뭐 네. 히토류 자원, 광물 자원, 석유 가스 자원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안전하긴 해도 네. 비교적 안전하긴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따져봤을 때 어디가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할까? 중동으로 가면은 일단 자원이 많잖아요. 그쵸. 석유,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2가 매장돼 있고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매장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 화산하고 지진 재해가 없어요. 이란만 넘어가더라도 지진이 굉장히 재해가 심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홍해로 넘어가면 지진이 나고 화산이 분출해요.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만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또 보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또 축복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게 또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너무 의외였던 거예요. 보통은 뭐 지리의 힘이나 이런 책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기후나 지금 너무 지리적으로 너무 축복받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또 중동을 얘기하니까 근데 두 나라 공통점 또 석유가 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대륙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륙이 하나가 있으면 대륙의 경계부에서는 지진 화산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서부 해안 이런 곳에는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나 이런 거 그냥 위험이 굉장히 크지만 뭐 미국 내부는 그래도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하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미국이 가장 축복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미국도 텍사스, 중부 쪽이 어쨌든 지진 없이 안정적이고 중동, 네네. 사우디 쪽도 안정적이면 그러면 원래 석유가 나는 땅은 지진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해요. 근원암 그리고 저류암. 근원학부터 한번 볼까요? 근원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유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쌓여 있는 퇴적층. 네. 뭐 퇴적암이란 말 이렇게 들어보셨죠? 퇴적돼서 쌓여서. 시간별로. 모래나 뭐 진흙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퇴적암이라는 암석이 되고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가면 막 줄무늬 있는 암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퇴적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퇴적암 중에서도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암석을 우리 쉐일, 이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진흙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고 이렇게 진흙은 어디서 많이 쌓이냐면 하류? 강가 뭐 이런 데서 쌓이지 않아요. 해변 이런 데서 쌓이지 않고 아주 큰 호수의 한가운데 혹은 바다의 한가운데 깊은 바다 뭐 이런 곳에 이제 주로 이 진흙들이 또 많이 퇴적이 돼요. 이 진흙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당시에 살던 해양 생물들, 우리가 뭐 고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래 같은 거는 사실은 생물의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플랑크톤. 그리고 옛날에 석유가 왜 만들어지는가 그림을 보면 막 공룡이 죽어가지고 눈에 X표 돼 있고 얘가 파묻히면 이제 석유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 육상의 공룡들은 굳이 얘를 석유로 나중에 묻어서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겠지만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육상 생물들이 돼가지고는 그럴 수 없고 어떤 환경이냐면 바닷속이고 플랑크톤이 많은 환경. 바다는 기본적으로 육상에 비해서 생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생물들이 3차원적으로 살잖아요. 물 안에 뭐 해수 표면부터 아주 깊은 심해까지 이 모든 공간에 생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간에서 생물들이 이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가라앉아서 네. 이 유기물들이 바닥에 쌓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그 바다 근처에 굉장히 큰 강이 있다. 무슨 나일강 같은 게 있다. 중국으로 치면 황하강, 네. 양쯔강 같은 게 근처에 있다. 그러면 육장에서 온갖 그 어떤 생물의 잔해들, 그 꽃가루, 나무 찌꺼기, 뭐 온갖 생물들의 사체,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들이거든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바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면은 이곳은 미래의 석유의 근원함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다일 때 주변으로부터 유기물이 잘 공급이 되고 그 유기물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바다. 근데 그 유기물들이 결국 보면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생물들 있잖아요. 네.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분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썩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을 썩는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썩을 수 없는 환경, 어떤 환경이 좋냐면 산소가 없으면 돼요. 산소를 호흡하고 사는 이런 미생물들이 잘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 약간 깊은 바다라든지 호수, 하지만 유기물은 많이 쌓인 이런 환경이 되면 거기에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유기물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석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다시 다른 퇴적물들이 얘를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땅속으로 깊이 파묻히게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50도에서 한 100 몇십 도 요 사이 정도의 온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거기를 우리가 이제 석유나 가스의 오일 가스 윈도우라고 말을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거기를 이제 쿠킹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석유나 가스의 원천 물질이 될 수 있는 케로젠이라는 물질, 그리고 이제 초기 형태의 석유가 거기서 딱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석유가 단순히 근원함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원함은 굉장히 넓은 곳에 퍼져 있고 쉐일이나 이런 진흙 안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이 안에서 석유가 만들어지더라도 얘를 뽑아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좋은 석유 자원의 활용 가능한 석유 자원은 그냥 관을 하나 딱 꽂았을 때 쫙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석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저류층이라고 부르는데 대왕고래 탐사를 했었을 때 이제 대왕고래 구조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그 저류층이라는 걸 찾은 것이고 그 저류층 안에 가스가 뭐 최대 140억 배럴까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거든요. 저류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근원함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근원함은 뭐냐면 진흙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치밀해요. 진흙이고 우리 찰흙, 점토 이런 거 보면은 치밀하고 떡처럼 그렇게 그쵸. 느낌이잖아요. 안에 수분도 많이 계속 오랫동안 포함하고 있고 수분을 오래 포함한다는 게 뭐냐면 수분이 그 안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근원함에서 이제 가스와 어떤 석유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잘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마치 찰흙, 진흙처럼.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빨대, 관을 하나 꽂는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게 쫙 나오질 않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딱 꽂았을 때 쫙 빠져나올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층, 어떤 층이냐? 주로 모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모래가 진흙에 비해서 훨씬 그 안에 공극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공극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모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있는 층, 그곳에 가스나 석유가 그 빈 공간 안을 메꾸면서 모여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관을 하나 딱 꽂았을 때 얘가 자체 압력으로 쭉 빠져나오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저류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두 개의 시스템이 다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어떤 곳에 석유 시스템이 생성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적합한 곳들이 어디냐? 미국의 서부 텍사스.
거긴 땅이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과거의 바다였어요. 가장 좋은 게 옛날에는 유기물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바다였다가 그 위에 저류층이 될 만한 또 모래가 또 한참 쌓여주고 얕은 바다에서 쌓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지금은 딱 육지로 드러나 주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바다였다가 지금은 지각의 융기에 의해서 육지가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이 최적의 후보지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이 바로 미국이었고 지금 중동 아라비아 반도. 거기도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심지어 중동은 아라비아 반도는 언제부터냐면 거기에 쌓여 있는 퇴적층이 보면은 캠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중생대 이전에 고생대 한 4억 년 전, 4억 년 전부터 거기는 이미 바다였어요. 테티스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 환경에서 굉장히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퇴적물들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근데 고생대의 바다였던 환경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고생대 때 바다였던 곳은 이후에 어떤 산맥 형성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다 교란이 돼버렸어요. 막 단층 활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다 깨지고 이게 막 가스 석유가 고생대 때 만들어졌더라도 다 새어 나가버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화산 활동이 막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석유 생산하기 적합한 온도 자체가 지열이 한 50에서 한 100 몇십 도 요 사이 정도 이 지역이 돼야 되는데 마그마가 올라와서 아까 지온 이야기했잖아요. 96도 이렇게 해서 막 얘를 오버쿠킹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버리면 여기에 있던 유기물들이 탄화수소들이 이렇게 이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물질이 돼버려서 사라지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 아라비아 반도 또 남쪽은 안 그래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는 또 홍해가 만들어지는데 보면 지금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는 유조선 다니고 홍해로는 유조선 안 보내잖아요. 아니 왜 남쪽으로 다니면 되지? 똑같이 아라비아 반도 석유 빼서 보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서는 석유가 안 나요. 북쪽에서만 석유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홍해가 만들어질 때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나면서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석유 시스템은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 북쪽 호르무즈,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그리고 오만, 쿠웨이트, 그리고 이란 지역까지는 한 번도 거기에 유기물들이 숙성되는 그 시스템이 파괴된 적이 없는 거예요. 4억 년 동안 그 시스템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파괴된 적이 없었다가 가장 마지막 단계, 근래에 이르러서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 아라비아가 그 유라시아의 충돌을 꽝 하면서 뭘 만들어주느냐. 이란에 보면 이란 남쪽에 다 산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산맥의 이름이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얘가 아라비아와 유라시아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뭘 만들어줬냐. 땅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구불구불하게 만들면서 옛날 고생대 수억 년 전부터 만들어준 석유가 그 이 단층들을 따라서 위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돔처럼 된 곳에 다 가둬진 이 어떤 이 충돌이 만약에 한 몇천만 년 더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새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된 유기물들이 한 번의 충돌에 의해서 쫙 위로 올라가서 이런 곳들에 딱 다 고이고 카타르나 이런 곳들이 다 그런 곳이거든요. 볼록볼록한 이거를 우리가 배사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쫙 모이고 그게 이제 더 충돌이 진행돼서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조건이 딱 된 거예요. 인류가 마침 그때 이제 거기에 문명을 석유가 필요한 시점에. 네,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히는. 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우디 어떻게 이겨? 진짜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사우디와 같은 석유 시스템이 생성될 수 있었던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우디보다 좀 더 이 충돌이 진행되면서 천만 년만 전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았으면은 아마 여기 석유를 다 썼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부터 어떻게 퇴적된 그게 다 만약에
그럼 고갈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 있겠지만 어... 아마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네. 멸종되기 전에는 어... 아마 중동에 있는 석유를 다 쓰기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저 예전에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고요. 네. 국민학교 때만 선생님이 석유 30년도 안 남았다. 어...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면 이제 없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계속 탐사가서 또 발견은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심지어 석유 탐사 기술이 발달하고 사실은 과거에는 맨 처음 석유가 발견된 건 육상이잖아요. 육상에서 뭐 우물 파다가 갑자기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는 그런 것만 이제 석유 매장량으로 우리가 쳤었는데 이후에 이 대륙붕이라는 한 10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에서 석유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대륙붕 석유가 거기 매장량에 더해져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우리 대왕고래와 같은 대륙붕이 아닌 1000m 이상의 수심 심해에 있는 석유까지도 우리가 탐사하고 뽑았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매장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셰일가스 과거에는 사실 얘를 자원으로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자원량에 포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셰일가스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근화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화남이라는 건 진흙, 이암, 네. 그죠? 셰일 그런 곳에는 가스를 만들기 위한 유기물들이 있는 곳이고 석유가 태어나는 곳이지만 거기 있는 걸 바로 꺼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옛날에는 가스와 석유를 엄청나게 포함하고 있는 셰일, 진흙층이 있더라도 그거를 자원으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뭐를 하느냐? 이제는 그 셰일층에다가 옆으로 시추를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고압의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깨트려 버려요. 기존에는 그 셰일이라서 안에 있던 가스나 오일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기계적으로 사람이 수압 파쇄를 해서 깨트려가지고 강제적으로 빼내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테크닉이 그렇게 돈이 안 들게 되고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해도 마진이 남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셰일가스까지 포함이 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사우디에서 나온 저들은 중진류, 뭐 베네수엘라도 중진류 이런데 그 미국 셰일 쪽은 경질류라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만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석유라는 것이 어디서든 나면은 다 똑같은 품질의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는 어디 가도 비슷한 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유소 정유회사마다도 만들어지는 상품의 성질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석유나 가스라고 말하는 거는 이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를 메탄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메탄이 뭐냐면 메탄올 할 때 그 메탄이고 탄소 하나에 H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뭐냐면 에탄이에요. 에탄올 할 때 알코올 수압? 네네 그런 거예요. 그거는 탄소 2개에다가 H 6개, 수소 6개 붙어. 3개 뭐냐면 프로판 가스 들어보죠. 4개가 부탄. 이렇게 가요. 옥탄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옥탄가가 고급 휘발유 개선이 되고 옥타가 뭐예요? 옥타곤 하면 8개거든요. 탄소 8개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탄소 하나짜리부터 탄소가 굉장히 여러 개 붙어 있는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들. 그러니까 저분자 탄화수소, 고분자량 탄화수소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석유거든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순수하게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천연가스라 그래요. 그거보다 더 큰 애들은 가스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탄부터 에탄, 프로판, 부탄 그리고 더 높은 옥탄이니 뭐니 계속 위에 분자 애들까지 다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석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경질류와 중질류의 차이가 뭐냐? 이 작은 분자량의 탄화수소 그러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애들의 비율이 높으면 우리가 그거를 경질류, 라이트 오일이라고 부르고요. 그것들은 거의 없고 완전 헤비한 탄화수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헤비 오일, 사워 오일이라고도 부르고 경질류는 스위트 오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결국에는 왜 그러냐?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만들어질 때는 다 경질류로 만들어져요. 경질류로 만들어지는데 이 경질류가 오염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석유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얕은 곳의 저류층까지 이동을 해오잖아요. 네. 근데 그 얕은 곳의 저류층으로 어떤 뭐 지하수가 같이 통과할 수 있다거나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다거나 이런 환경이 돼버리면 물에 의해서 씻겨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박테리아가 이 저분자량의 탄화수소들, 이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애들은 얘들이 분해를 시켜버려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 경질류 안에서 이 저분자량의 탄화수소들만 제거가 되고 고분자량의 탄화수소만 남게 되거든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저분자량의 것이 많이 제거되고 고분자량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헤비한 오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분자량의 것은 우리가 뽑아낼 가스도 많고 바로 그냥 정제를 하면은 이렇게 휘발유, 항공유 이런 것들로 바로바로 정제해서 쓰기가 네.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날아가 버리고 이 비율이 굉장히 헤비하고 잘 끈적끈적해도 움직이지도 않는 중요한 뭐 아스팔트, 예. 피치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유를 하는 것도 더 까다롭고 이 절차도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가격은 좀 싼 거죠. 그럼 내가 정제 기술만 좋은 데들은 싸게 사서 남겨 먹을 게 많아지는 거네요. 석유화학 시설로.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북해산 브렌트유나 이런 것들은 경질유고 정제해서 바로바로 쓰기가 쉬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커스를 안 맞추고 대신에 어떤 정유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고도화 시켜가지고 그냥 중동에서 싼 기름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것을 싼 걸 집어넣어서 엄청 고급 물질들을 뽑아내서 역수출하자 그런 식의 전략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지만 기술로 산유국처럼 돈을 버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유는 하나도 안 나고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사오는 건데 그 원유를 사와가지고 역으로 이제 실제 석유 가공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의 산업이 만들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셰일 경질료가 나오면 여기서 아까 말한 뭐 항공유나 이런 또 돈 되는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가혹한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이 석유 어떤 산업 체계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정제 시설이 많지 않았으면 아스팔트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되게 고급을 깔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도로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양질의 경질류가 나지만은 중동산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 이유는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의 종류들이 다르요. 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해저에 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타산성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이익 타산성 때문에 개발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은 긴가민가 해서 안 했던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타산성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을 타산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 문제는 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안 사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석유 자급자족이 될 정도냐 물어보면 no. 네.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수입하는 그 원유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할 때는 400조 원 정도를 씁니다. 석유 사오는 데만, 원유 사오는 데만. 물론 가공해서 수출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석유 개발을 하는데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한 비용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는 yes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2년도 경까지는 산유국이었습니다. 동해 이제 대왕고래만 알고 계시겠지만 대왕고래는 그 심해에 해당하고요. 그것보다 더 남쪽 대마도에 가까운 쪽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수심이 한 120m에서 150m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대륙붕의 끝단에 우리나라에 예전에 동해 1, 동해 2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전에서 22년도경까지 총 500만 톤 정도의 천연가스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이 났어요. 오, 순이익이라는 거는 원가 다 빼고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장사였네요. 그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 됐다고 하고 와. 순이익이 1조 4천억 원 네. 정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 500만 톤 정도의 가스를 배럴로 환산하면은
약 4,5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 4,500만 배럴에서 1조 4천억 순수익이 났잖아요. 그런데 뭐 굉장히 섣부른 발표긴 했지만 그 과거에 우리 대왕고래에서 추정 매장량 최대치 뭐 140억 배럴이라고 했죠. 네. 벌써 뭐 4,500만 배럴, 그냥 5천만 배럴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300배. 예, 300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벌써 한 400조, 500조 정도의 어떤 순수익 정도가 대왕고래라는 곳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자원을 그것 다 캐서 팔면은 그게 손익분기점 넘냐 안 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 우리 7관구 일본하고 공동개발구역 거기 이제 남쪽에 우리하고 분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시후 분지라고 중국은 부르고 우리는 거기를 제주 분지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보면 거기서 매년 한 4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해요. 가스를. 그래서 우리 지금 7관구에서 가스가 이제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이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일본하고 협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적은 양이지만 왜 자국의 어떤 석유나 가스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당장 개발 안 하더라도 찾아놓고 탁 재놓느냐. 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중동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석유 가격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바뀐다든지 국제 유가가 확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어떤 해는 석유를 수입해 오는데 400조를 썼다가 어떤 해는 300조를 썼다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석유값이나 가스값이 급등하거나 이런 곳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맞는 어떤 데미지가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1차 방패? 방어막 같은 게 아예 우리나라는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생산과 수입을 조절해서 뭔가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막혔을 때 우리는 대체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중국은 알고 보니까 의외로 산유국이더라고요. 그렇죠. 부족하긴 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대 상사로 하도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자기네 쪽 개발권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런 사태 발생하면 오히려 유가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자기 거 팔아버리면 이익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나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일부러 자국 석유 가격 올리려고 그 지금 막 전쟁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손해밖에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에너지가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뭐 그냥 이게 뭐 가격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안보 요소가 되는 거네요. 완전.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도 안보화되고 있고 다 안보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 못했던 게 아닌가. 이번 시간 되게 좀 중요한 좀 가르침을 좀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과거 정부에서는 또 탈원전이라는 또 이슈가 테마가 됐었다가 또 어떤 정부에 갔더니 갑자기 석유 개발이 또 이슈가 되고 또 어떤 정부에 오니 또 이게 신재생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자원 안보 이것은 국가의 핵심 이익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정부에 따라서 경시될 수 있고 중시되어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에너지 자원 안보라는 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국가를 운영하던 간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무엇이 진짜 어떤 항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익인가. 요즘에 에너지 믹스라는 말 많이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답인 겁니다. 뭐 석유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막 1,000억 배럴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석유로 도배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동시에 신재생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신재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석유 필요 없느냐. 결국은 없을 때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거는 석유 가스 자원이거든요.
이것들을 뭐가 더 이것에 비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중을 놓지 말고 다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식량 주권처럼 에너지 주권도 우리가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덕분에 아까 전부터 해가지고 화산부터 시작했는데 네, 와 진짜 에너지까지 재밌어서. 해가지고 좀 갑자기 지질학과로 내 입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들 정도로 네. 너무 쉽게 잘 설명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